권력 있는 남자가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행복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완전한 기분으로 자리를 떠난다. 하지만 가난한 소녀가 그녀의 가방에서 떨어진 시계와 로맨틱한 쪽지를 건네면서 모든 것이 바뀐다. 의심에 휩싸인 그는 배신과 조작,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계획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강남의 햇살이 유리 건물들 사이로 쏟아지는 평화로운 오후였다. 주식시장의 거물이자 서울 최고의 부동산 재벌 중 한 명인 박진우는 아내 송민아와 함께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을 나서고 있었다. 그의 나이 55, 아내는 30, 둘의 결혼 생활은 5년째였지만 오늘처럼 특별한 점심 데이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들이 소중히 지켜온 의식이었다. 오늘 음식이 어땠어? 박진우가 물었다. 그의 손가락이 블랙카드를 지갑에 다시 넣으며 그의 롤렉스 시계가 햇빛에 반짝였다. 송민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우아한 실크 원피스가 미묘한 봄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완벽했어요. 항상 그렇듯이. 그들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박진우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했다. 그가 사업에 모든 시간을 쏟아붓던 시절, 친구들은 그에게 인생의 균형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그러다 송민아를 만났을 때 그는 마치 인생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았다. 전 모델 출신인 그녀는 아름다움과 지성, 그리고 사교성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제 그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갑자기 정장을 입은 남자가 송민아와 세게 부딪혔다. 그녀의 고급 핸드백에서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그 남자가 재빨리 말했다. 그는 눈 맞춤을 피하며 빠르게 쏟아진 물건들을 주워 그녀의 가방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는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괜찮아? 박진우가 아내에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송민아가 답했다.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들이 계속 걸어가려는 순간 낡은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12살쯤으로 보이는 그 소녀의 작은 손에는 고급스러운 남성용 시계와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다. 아저씨, 소녀가 박진우를 향해 말했다. 이거 아주머니 가방에서 떨어졌어요. 박진우는 놀라서 시계를 바라보았다. 바쉐론 콘스탄틴 브랜드의 최신 모델, 시장 가치는 최소 7천만 원. 그는 쪽지를 흘끗 보았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특별한 5주년을 위해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박진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결혼 5주년 기념일이 다음 주였다. 분명 미나가 그를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일 것이다. 고마워 어린이, 그가 말했다. 그는 소녀에게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네며 웃음을 지었다. 이건 우리의 비밀이야. 알았지?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큰 눈동자에는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박진우는 아내가 보지 않는 사이에 재빨리 시계와 쪽지를 그녀의 가방에 다시 넣었다. 그는 놀라움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고급 벤츠 차량으로 걸어갔고 곧 강남의 번화가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차 안에서 송민아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했다. 무슨 생각해? 박진우가 물었다. 그녀는 약간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음 주 자선 행사 때문에 생각이 많아서요. 송민아는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항상 존경해왔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그가 제안했다. 괜찮아요. 그녀가 서둘러 답했다. 민호 이사가 이미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민호, 김민호, 박진우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 대학 시절부터 함께 해온 사람으로 이제는 그의 회사 박 엔터프라이즈의 부사장이자 이사회 멤버였다. 박진우는 민호를 자신의 오른팔이자 형제처럼 신뢰했다. 그날 저녁, 박진우는 아내가 그 시계에 대해 언급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없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두통이 있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박진우는 혼자 남아 고급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며 서울의 밤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 있었다. 다음 날부터 송민아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갑자기 더 많은 자선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늦은 밤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다. 전화가 오면 방을 나가서 통화했고
박진우가 다가가면 갑자기 화제를 바꾸곤 했다. 요즘 많이 바쁘네. 어느 아침 박진우가 말했다. 송민아는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있었다. 네, 다음 주 행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그의 눈을 피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기다리지 마세요. 그녀가 떠난 후 박진우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인지 고민했다. 혹시 그녀가 단순히 결혼 기념일 선물 준비로 바쁜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의 직감은 그에게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진우는 강남역 근처 계열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는 다시 그 소녀를 보았다. 시계를 주었던 바로 그 소녀가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안녕, 박진우가 다가가 말했다. 여기서 뭐 하니? 소녀는 놀란 듯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저 그냥 여기 앉아 있었어요. 박진우는 소녀 옆에 앉았다. 그녀의 교복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성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름이 뭐니? 그가 물었다. 이하나요. 소녀가 대답했다. 하나야, 그날 고마웠어. 시계를 주워줘서. 하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저씨, 사실 그 시계... 그래? 저는 그 아주머니를 전에도 봤어요. 그 시계를 준 남자분이랑 같이요. 박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이니까 몇 번 봤어요, 여기 근처에서. 그 아주머니랑 정장 입은 남자분이 항상 급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요. 박진우의 마음속에 차가운 공허함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럴 리가 없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하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 깃들어 있었다. 죄송해요, 아저씨. 제가 말하지 말 걸 그랬어요. 아니, 네가 나에게 말해줘서 고마워. 박진우가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명함 한 장을 꺼냈다. 혹시 또 뭔가 보이면 이 번호로 연락해 줄래? 하나는 명함을 받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네, 아저씨. 그런데 하나야, 너는 왜 항상 이 근처에 있니? 소녀는 잠시 망설였다. 엄마가 근처 식당에서 일하세요. 학교 끝나면 여기서 엄마 기다려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하나에게 건넸다. 저녁 먹어. 알았지? 하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돈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박진우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송민아를 완전히 신뢰했다. 결혼 5년 동안 그녀는 완벽한 아내였다. 하지만 최근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이제 이 소녀의 증언까지 그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박진우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송민아가 잠든 후 그는 조용히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노트북을 열었지만 마찬가지로 접근할 수 없었다. 그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불안한 의문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일까? 아니면 그가 단순히 망상에 빠진 것일까? 그날 오후 그는 회사의 IT 부서장을 불렀다. 내 아내의 회사 이메일 접근 권한을 확인해 줄 수 있나? 그가 물었다. 송민아는 그의 자선재단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었고 따라서 회사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있었다. IT 부서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사장님. 몇 시간 후 박진우는 송민아의 이메일 내역을 받았다. 대부분은 자선활동과 관련된 일상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KMH라는 이니셜로만 표시된 연락처와 주고받은 일련의 메시지들이었다. 그들은 계약 회사 문서, 그리고 최종 일정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KMH, 김민호, 그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 박진우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는 계속 읽었다. 메시지들은 암호같이 모호했지만 그의 직감은 무언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한 메시지에서 민호는 시계 작전이 성공적이었다고 적었다. 다른 메시지에서 송민아는 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대답했다. 박진우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다음 며칠 동안
박진우는 자신의 삶이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아내에게 평소와 같이 행동했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개인 비서 정유미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 유미 씨, 이건 극비사항이야. 내 아내의 최근 일정과 통화 기록을 조사해줘. 김민호와의 모든 연락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해. 정유미는 놀란 듯했지만 프로페셔널하게 반응했다. 네, 사장님.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가능한 빨리. 그리고 유미 씨, 이 일은 우리 둘만 알고 있어야 해. 그날 저녁, 박진우는 송민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지만 그가 다가가자 서둘러 화면을 껐다. 뭐 보고 있었어? 그가 물었다. 목소리를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유지하며. 그냥 자선 행사 프레젠테이션이요. 그녀가 말했다. 거의 끝나가요. 민호는 어떻게 지내? 박진우가 갑자기 물었다. 송민아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민호요? 글쎄요, 바쁜 것 같아요. 최근에는 별로 못 봤어요. 거짓말. 박진우는 그들이 지난주에만 4번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다음 주에 골프 치자고 연락해야겠다. 송민아는 안도하는 듯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도 스트레스 풀 시간이 필요해요. 다음 날 아침 정유미가 찾아왔다. 사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건넸다. 박진우는 정보를 훑어보았다. 송민아와 김민호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규칙적으로 만나왔다. 대부분의 만남은 그가 해외 출장 중이거나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들은 주로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났지만 때로는 호텔 로비에서도 만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송민아가 몇 달 동안 박 엔터프라이즈의 기밀 문서들에 접근해왔다는 사실이었다. 회사 재무제표, 주주 명단,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과의 계약서까지. 이건 박진우가 중얼거렸다. 사장님, 더 있습니다. 정유미가 말했다. 김 이사님이 최근 해외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는 법무팀에 특별한 서류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입니다. 박진우의 손이 떨렸다. 누구한테 양도하는 계약서지?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글로벌 벤처스라는 회사로 케이맨 제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그 회사는 6개월 전에 설립되었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습니다.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미 씨, 고마워. 이 정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리고 내 개인 변호사에게 연락해줘. 그날 오후 박진우는 다시 이하나를 찾아 나섰다. 그는 소녀가 언급했던 강남역 근처의 벤치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하나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 시간 좀 있니? 이야기 좀 하고 싶어. 그들은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갔다. 박진우는 하나에게 핫초코를 사주었고 자신은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하나야, 그날 본 여자분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 하나는 잠시 컵을 응시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네, 그 아주머니랑 남자분이 자주 만나는 걸 봤어요. 항상 비밀스럽게요. 한 번은 남자분이 아주머니에게 뭔가를 주는 걸 봤어요. 작은 USB 같은 거였어요. 그게 언제였지? 2주 전쯤이요. 그리고 그 남자분이 아주머니한테 시계를 준 것도 봤어요. 아주머니가 처음에는 받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자분이 뭐라고 하니까 결국 받았어요. 박진우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 남자를 다시 보면 알아볼 수 있겠니?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키가 크고 항상 비싼 정장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왼쪽 눈 위에 작은 흉터가 있어요. 김민호의 묘사였다. 대학 시절 농구 경기 중 다친 흉터. 박진우는 이제 확신했다. 하나야, 넌 정말 관찰력이 좋구나. 소녀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냥 사람들 보는 걸 좋아해요. 부모님은? 혹시 내가 이렇게 너랑 이야기하는 거 괜찮으실까? 하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세요.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떠나셨어요.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느라 항상 바빠요. 박진우는 동정심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어린 시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10살 때 사업에 실패했고
그는 가난 속에서 성장했다. 그가 오늘날의 성공을 이룬 것은 순전히 그의 결단력과 노력 덕분이었다. 하나야, 혹시 그 사람들이 너를 본 적 있니? 네가 그들을 지켜보는 걸 알아챘을까? 하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낯선 남자가 저를 따라왔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제가 방향을 바꿔도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무서워서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도 들어왔어요. 하지만 점원 아저씨가 그 남자에게 뭐라고 하니까 그냥 나갔어요. 박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늘도 누가 따라왔니? 아니요, 오늘은 괜찮았어요. 박진우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하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이 불안해졌다. 하나야, 이제부터 조심해야 해.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고 혼자 다니지 마. 그리고 이건 내 개인 전화번호야.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그는 그녀에게 또 다른 명함을 건넸다. 이번에는 그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하나야, 나 때문에 네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정말 미안해.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말할 걸 그랬나 봐요. 아니, 네가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넌 매우 용감한 아이야. 카페를 나온 후 박진우는 하나를 그녀의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는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 강 기사, 이 아이와 그녀의 어머니를 조용히 지켜봐줘. 누가 그들에게 접근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보고해. 네, 사장님. 그날 밤 박진우는 자신의 홈오피스에 틀어박혔다. 그는 회사의 모든 법적 문서와 계약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김민호가 최근에 작업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의 눈에 띈 것은 글로벌 벤처스라는 이름의 해외 회사와의 계약서였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합작 투자 계약처럼 보였지만 세부 조항을 자세히 읽어보니 박진우의 회사 지분을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의료 기록에 접근 시도가 있었다는 IT 부서의 보고를 발견했다. 누군가가 그의 정신 건강 기록을 찾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배신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선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박진우는 마침내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의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는 그를 배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회사를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필요하다면 그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까지 했다. 하지만 왜 단순히 돈 때문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 그날 밤늦게 송민아가 그의 홈오피스 문을 두드렸다. 여보, 괜찮아요? 몇 시간 동안 여기 있었네요. 박진우는 컴퓨터 화면을 빠르게 바꾸고 미소를 지었다. 응, 그냥 내일 회의 준비하고 있었어. 송민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요즘 많이 지쳐 보여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에게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둘 다요. 어떨까요? 다음 주에 제주도로 가는 건? 박진우는 그녀의 제안에 숨겨진 의도를 의심했다. 제주도는 고립된 장소였다. 거기서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좋은 생각이네. 그가 말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일정 확인해 볼게. 송민아는 안도한 듯 미소 지었다. 좋아요, 내가 준비할게요. 그녀는 다가와 그의 뺨에 가볍게 키스했다. 사랑해요. 그녀가 방을 나간 후 박진우는 그녀의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생각했다. 한때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제 그 말은 그에게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사무실로 향했다. 오늘은 김민호와 직접 대면할 예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진실을 더 파헤치기 위해 연기를 해야 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연기가 될 것이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정유미가 서둘러 그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긴급 소식입니다. 김 이사님이 오늘 아침 이사회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회사의 미래 방향입니다. 박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김민호의 계획이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알았어, 유미 씨. 회의 준비해. 정유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장님,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해요. 김 이사님이 몇몇 이사들과 비밀리에 만났어요. 그리고 법무팀에서는 이상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유미 씨. 걱정하지 마. 나도 내 계획이 있어. 회의실로 향하면서 박진우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는 이제 적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회의실 문을 열자 김민호가 이사회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박진우를 보자 밝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것을 박진우는 알 수 있었다. 진우야, 일찍 왔구나. 좋아, 이제 시작할 수 있겠네. 박진우는 미소로 화답했다. 그의 미소 역시 진심이 아니었다. 그래, 민호야, 시작하자.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박진우는 이사회 테이블 끝에 앉았고 김민호는 다른 쪽 끝에 자리했다. 8명의 이사들이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박진우는 그들 중 누가 민호의 편이고 누가 아직 중립적인지 가늠하려 했다. 오늘 이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김민호가 시작했다. 우리 회사의 미래에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시장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쟁 심화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합니다. 박진우는 조용히 경청했다. 그는 민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저는 글로벌 벤처스라는 해외 투자 그룹과 몇 개월간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회사의 지분 30%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5천억 원의 투자를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속삭임이 퍼졌다. 김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이 투자로 우리는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고 신기술에 투자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표들이 내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며 계약 서명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민호 씨, 이런 중요한 협상을 왜 내게 먼저 알리지 않았지? 김민호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빠르게 회복했다. 진우 형,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형이 많이 지쳐 보여서요. 형에게 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세부 사항을 정리한 후에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군, 박진우가 말했다. 하지만 회사 지분 30%를 넘기는 결정은 CEO인 내가 직접 관여해야 하지 않을까? 이사 중 한 명인 윤정석이 끼어들었다. 박 사장님, 김 이사님의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우리 회사의 현재 가치를 고려하면 이 투자는 시장 가치보다 20% 이상 높은 평가를 받는 거니까요. 박진우는 윤정석을 바라보았다. 그는 윤정석이 민호와 최근에 자주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다른 배신자인가? 물론 투자 자체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박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글로벌 벤처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들의 배경, 이전 투자 이력, 재무 상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민호가 서류 폴더를 건넸다. 여기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유럽, 중동에서 성공적인 투자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검증된 파트너입니다. 박진우는 폴더를 받아들였지만 열지 않았다. 고맙네, 민호 씨. 이걸 자세히 검토한 후에 내일 회의에서 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김민호가 시작했다. 이 정도 중요한 결정은 하룻밤 정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박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목소리에 미소를 담아. 다른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합리적인 요청이었다. 물론입니다. 김민호가 양보했다. 그의 눈에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내일 오전 10시에 글로벌 벤처스 대표들과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진우는 김민호에게 다가갔다. 민호야, 오랜만에 저녁이나 먹자. 이 투자건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 김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청담동의 그 일식집은 어때? 완벽해. 8시에 보자. 사무실로 돌아온 박진우는 바로 정유미를 불렀다. 유미 씨, 글로벌 벤처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최대한 빨리 모아줘. 그리고 우리 법무팀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2명을 내 사무실로 불러줘. 네, 사장님. 오후 내내 박진우는 김민호가 제공한 서류들을 검토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였다. 글로벌 벤처스는 인상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법무팀의 2 변호사 한지민과 이준호가 도착했다.
앉으세요. 박진우가 그들을 맞이했다. 당신들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오래 일한 변호사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 한지민이 대답했다. 저는 15년, 이 변호사는 12년 근무했습니다.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회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류들을 검토해 주세요. 특히 숨겨진 조항이나 법적 함정이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두 변호사는 서로 놀란 표정을 교환했지만 곧 전문가다운 태도로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정유미가 그의 사무실에 다시 나타났다. 사장님, 글로벌 벤처스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6개월 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투자 이력은 모두 가짜입니다. 그들이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회사들 중 절반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의심이 맞았다. 투자자들은 누가 이 회사 뒤에 있지? 그건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정유미가 잠시 망설였다. 계속해 유미 씨. K맨 제도의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받은 이메일이 있습니다. 글로벌 벤처스의 설립자 중 하나가 SM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SM? 박진우가 중얼거렸다. 송민아. 그 순간 이준호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사장님, 여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소위 정신적 무능력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요 주주가 정신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의 의결권이 자동으로 지정된 대리인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대리인은 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첨부된 문서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내 아내 박진우가 깨달았다. 한지민 변호사도 추가했다. 그리고 이 투자금 5천억 원은 실제로 회사에 직접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의 해외 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최종적으로는 파크홀딩스라는 새로운 지주회사로 흘러들어갑니다. 사실상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인수입니다. 그들은 회사의 지배권을 가져가려는 것입니다. 박진우는 이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었다. 김민호와 송민아는 그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하여 회사에서 쫓아내려는 계획이었다. 그들은 가짜 해외 투자자들을 이용해 합법적인 모양새를 갖추려 했다. 그리고 송민아는 그의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으로서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정말 교묘하군, 박진우가 말했다. 사장님,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준호가 말했다. 우리는 즉시 검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나는 이들이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알아야 해. 저녁 무렵 박진우는 청담동의 일식집으로 향했다. 그는 이제 김민호와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했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그의 가장 큰 적이 된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김민호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는 프라이빗 룸에서 사케를 마시고 있었다. 진우야, 이리 와. 김민호가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벌써 주문했어. 네가 좋아하는 오토로와 특선 사시미. 박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고마워 민호야. 항상 내 취향을 잘 알고 있었지. 그들은 잠시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학창 시절, 추억, 회사, 초창기 이야기, 그리고 골프 점수에 대한 농담까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김민호가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갔다. 글로벌 벤처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괜찮은 제안 아니야? 박진우는 천천히 사케 잔을 들어 올렸다. 흥미롭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있어. 어떤? 왜 하필 지금일까? 우리 회사는 지난 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어. 주가도 사상 최고치야. 왜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팔아야 하지? 김민호는 잠시 긴장한 듯했지만 빠르게 회복했다. 바로 그 때문이야. 지금이 최고 가격에 팔 수 있는 때라고. 항상 최고점에서 일부를 팔아야 한다고 너도 말했잖아. 그랬었지. 박진우가 동의했다. 하지만 난 개인 투자에 대해 말한 거였어. 우리의 핵심 사업은 아니었고. 진우야, 솔직히 말할게. 난 네가 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해. 최근에 너무 지쳐 보여. 이 거래가 성사되면 우리는 둘 다 한숨 돌릴 수 있어. 경영 부담을 나눌 수 있고. 혹시 미나도 그렇게 생각해? 김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미나? 글쎄, 그녀도 네가 좀 쉬어야 한다고 걱정하긴 하더라. 우리 모두 너를 걱정하고 있어. 진우야,
박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모두가 나를 걱정하는군. 그래서 내일 계약에 서명할 거야. 박진우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글쎄, 서류를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김민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다. 좋아, 이거 정말 좋은 결정이야. 진우야,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헤어졌다. 박진우가 채 타자마자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정유미였다. 사장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글로벌 벤처스의 대표로 내일 올 사람들은 실제로 배우입니다. 영화 엑스트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업가 역할을 하도록 고용했습니다. 증거는 그들 중 한 명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았습니다. 그는 큰 역할을 맡게 되어 기쁘다고 게시했어요. 비즈니스맨 역할이라고 말이죠. 박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좋아, 이제 우리도 그들의 게임을 할 차례야. 집에 돌아오자 송민아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늦었네요. 그녀가 말했다. 민호와 저녁 먹었어. 박진우가 대답했다. 내일 투자건에 대해 이야기했지. 아,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내일 계약에 서명할 생각이야. 송민아의 눈이 잠시 빛났다. 정말요? 그거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당신에게도 좀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래, 여유. 모두가 내가 쉬어야 한다고 하는군. 그야 당연하죠. 당신은 너무 열심히 일해요. 박진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뺨을 쓰다듬었다. 고마워, 미나.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송민아는 그의 손길에 살짝 긴장했지만 미소를 유지했다. 당연하죠.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널 사랑해, 박진우가 말했다. 그의 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항상. 그날 밤 박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는 송민아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는 그 얼굴에서 순수한 사랑을 보았다. 이제 그는 가면만 볼 수 있었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아저씨, 저 하나예요. 오늘 또 그 남자가 저를 따라왔어요. 무서워요. 박진우는 즉시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하나에게 답장을 보냈다. 지금 어디니? 집이에요. 하지만 창문 밖에 낯선 차가 서 있어요. 문 잠그고 있어. 내가 지금 갈게. 박진우는 조용히 옷을 입었다. 송민아는 미동도 없이 계속 잠들어 있었다. 그는 침실을 나와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전화했다. 강 기사, 지금 출발해야 해. 비상 상황이야. 네, 사장님. 바로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박진우는 자신의 안전금고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는 이제 완전한 증거를 확보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는 하나를 보호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밤에 서울은 넌 불빛으로 반짝였다. 박진우의 차가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 조금 더 소박한 동네로 향했다. 이하나와 그녀의 어머니는 구로구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박진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사장님, 저기 검은색 세단이 보입니다. 강 기사가 말했다. 아파트 입구 앞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박진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검은색 현대 세단이 불을 끈 채 아파트 입구를 감시하고 있었다. 저기 세워줘, 강 기사. 하지만 조명이 없는 곳에. 차가 멈추자 박진우는 하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하나야, 난 네 아파트 근처에 있어. 검은 차가 보여. 너희 집 호수가 어떻게 되지? 몇 초 후 답장이 왔다. 오봉삼호요. 아저씨, 빨리 와주세요. 엄마는 야간 근무라 집에 없어요. 박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나가 혼자라니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 강 기사, 당신은 여기 남아서 그 차를 지켜봐. 누가 타고 있는지 사진을 찍고 움직임이 있으면 즉시 나에게 연락해. 네, 사장님. 조심하세요. 박진우는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그는 정문 대신 옆길로 돌아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503호 앞에 도착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하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하나야, 나야. 박진우. 문이 천천히 열렸고 하나의 겁에 질린 얼굴이 나타났다. 아저씨. 그녀는 박진우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를 꼭 안았다. 그는 그녀의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괜찮아, 하나야. 이제 내가 왔어.
무슨 일이 있었니? 하나는 그를 안으로 이끌었다.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다. 거실 벽에는 하나와 그녀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그 남자가 또 나타났어요. 하나가 설명했다. 이번에는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박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했어? 저보고 아저씨랑 무슨 이야기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저씨를 만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거절하자 화를 냈어요. 저를 잡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사람들이 지나가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박진우는 분노를 느꼈다. 어떻게 어린 소녀를 위협할 수 있을까? 그 남자 어떻게 생겼어? 키가 크고 건장했어요. 짧은 머리에 얼굴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박진우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김민호의 개인 경호원 중 하나였다. 하나야, 내 어머니는 언제 돌아오시니? 내일 아침이요. 엄마는 병원 식당에서 야간 근무를 해요. 알았어. 하나야,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내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정말요? 그래. 하지만 먼저 내가 전화 한 통 해야 해. 박진우는 거실 구석으로 가서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이 변호사님 박진우입니다. 죄송하지만 긴급 상황입니다. 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아동 보호와 관련된 법적 조치요. 누군가가 한 어린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는 다시 하나에게 돌아왔다. 하나야,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네 어머니의 허락이 필요해. 어머니께 연락할 수 있을까?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간단한 설명 후 그녀는 전화를 박진우에게 건넸다. 여보세요? 이수정입니다. 하나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씨. 저는 박진우입니다. 상황이 복잡하지만 하나가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처음에 이수정은 의심스러워했지만 결국 그녀는 동의했다. 하나를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말했다. 제가 아침에 돌아가는 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박진우는 하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자,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함께 있을 수 있어. 너 배고프니? 뭐 먹을래? 하나는 수줍게 웃었다. 라면 먹을까요? 라면? 박진우가 웃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요리는 잘 못해. 도와줄래? 그들은 함께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박진우는 오랜만에 단순한 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위안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최근의 모든 혼란 속에서 이 작은 순간은 평화로웠다. 라면을 먹는 동안 하나는 학교와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밝고 똑똑한 아이였다. 박진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그녀에게 애정을 느꼈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 기사였다. 사장님, 검은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 강 기사. 그리고 5층으로 올라와. 오복 3호야. 그는 전화를 끊고 하나를 바라보았다. 하나야, 누군가 올라오고 있어. 내 뒤에 있어. 하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사람들인가요? 아마도.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박진우는 재빨리 아파트 문을 확인했다. 다행히 튼튼한 철제문이었다. 그는 문을 잠그고 하나를 안방으로 데려갔다. 여기 있어, 알았지?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나오지 마.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소매를 잡았다. 아저씨, 무서워요. 박진우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하나야. 용감하게. 경찰이 곧 올 거야. 그는 안방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몇 분 후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노크 소리. 이하나, 문 열어. 대화 좀 하자. 박진우는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다. 누구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누군가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박 사장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건 내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박진우가 대답했다. 당신들은 누구고 왜 이 늦은 시간에 어린 소녀를 찾아온 거지? 사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그냥... 그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고 강 기사가 복도에 나타났다. 그는 2 남자를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경찰이 5분 내로 도착합니다.
강 기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 당황함이 역력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박진우는 문을 열고 그들을 뒤따랐다. 잠깐만 그가 말했다. 당신들 김민호가 보냈지. 두 남자는 멈춰 섰다. 한 명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정말? 그럼 내가 김 이사에게 직접 물어볼까? 왜 그의 경호원들이 한밤중에 어린 소녀의 집을 찾아왔는지.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기 전 박진우는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그들을 기억할 것이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두 남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박진우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하나를 위협한 사람들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당분간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이 떠난 후 박진우는 하나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안방에 있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떨고 있었다. 하나야, 이제 괜찮아. 그들은 갔어.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달려왔다. 아저씨, 저 때문에 위험해지셨어요. 죄송해요. 박진우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다. 아니야, 하나야, 내 잘못이야. 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내가 책임질게. 넌 안전할 거야, 약속해. 그날 밤 그들은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나는 결국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박진우는 담요를 가져와 그녀를 덮어주었다.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강한 보호 본능을 느꼈다. 이 순수한 아이가 그의 혼란스러운 세계에 휘말린 것이 안타까웠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송민아였다. 여보, 어디 있어요? 걱정돼요. 박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가 정말 걱정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일까? 급한 일이 생겼어. 오늘 밤은 회사에서 자야 할 것 같아. 회사요? 무슨 일이에요? 내일 미팅 준비, 글로벌 벤처스 건 때문에. 아, 알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넬슨다. 걱정 마, 잘 자, 미나. 전화를 끊은 후 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이 창문을 통해 빛났다. 내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다. 새벽 5시 이수정이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놀랍게도 박진우가 그녀의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 사장님, 그녀가 말했다. 놀란 표정으로. 정말로 여기 계셨군요. 박진우는 일어섰다. 네, 이씨, 약속대로요. 하나는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이수정은 딸을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거실로 향했다. 하나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이수정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맺혔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박진우가 말했다. 제가 오히려 미안합니다. 하나가 저 때문에 위험에 처했으니까요. 이수정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가요? 왜 하나가 위험에 처한 건가요? 박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지난 몇 주간의 사건들을 간략히 설명했다. 시계의 아내의 배신, 김민호의 음모, 그리고 하나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었는지. 이수정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오늘 이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박진우가 말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하나가 안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학교에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제가 학교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오늘 하루 당신과 하나는 호텔에 머무는 게 어떨까요? 제 회사 비용으로요.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만이라도. 이수정은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다. 네, 좋습니다. 하나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좋습니다. 제 비서가 모든 것을 준비할 겁니다. 강 기사가 당신들을 호텔로 모셔다 드릴 거고요. 아침 7시, 박진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송민아는 이미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언제 왔어요? 그녀가 놀란 척했다. 방금 샤워하고 갈아입을게.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그래요, 정말 중요한 날이죠. 그녀가 동의했다. 그녀의 눈에는 박진우가 전에 보지 못했던 기대감이 빛났다. 그는 주방을 지나치며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을 보았다. 경제 섹션 제목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박 엔터프라이즈, 해외 투자자와 대규모 계약 임박. 박진우는 쓴 웃음을 지었다. 뉴스는 이미 흘러나간 모양이었다. 김민호가 미리 언론에 흘린 것이 분명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샤워를 마치고 정장을 차려입은 박진우는 거울 앞에 섰다. 그의 눈에는 결단의 빛이 있었다. 오늘 그는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의 회사, 그의 존엄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준비됐어요? 송민아가 침실문에 기대어 물었다. 그래, 박진우가 대답했다. 모든 준비가 됐어.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우아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검은색 디자이너 정장, 진주 목걸이, 그리고 완벽한 메이크업, 마치 특별한 행사를 위한 것처럼. 오늘 특별히 아름답게 차려입었네. 그가 말했다. 송민아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중요한 날이니까요. 당신 옆에 있는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고마워 미나. 네가 항상 내 옆에 있어줘서. 그들은 함께 아파트를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진우는 송민아의 향수 냄새를 맡았다. 그녀가 특별한 날에만 뿌리는 샤넬 향수였다. 오늘이 그녀에게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 말해주는 또 하나의 신호였다. 긴장되어 그녀가 물었다.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전혀. 사실 꽤 기대되는 걸.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정말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송민아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박 엔터프라이즈 본사는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58층 높이의 유리타워였다. 아침 햇살이 건물의 유리 외벽에 반사되어 마치 거대한 보석처럼 빛났다. 박진우와 송민아가 회사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계획을 점검했다. 정유미가 로비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사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글로벌 벤처스 대표들은 이미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이사님도 함께요. 고마워 유미 씨. 박진우가 대답했다. 그는 송민아를 바라보았다. 미나 먼저 올라가 있을래? 유미 씨와 마지막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해. 송민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위에서 기다릴게요.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탄 후 박진우는 즉시 정유미에게 물었다. 모든 것이 준비됐나? 네, 사장님. 녹음 장치는 회의실 전체에 설치되었습니다. 법무팀과 보안팀도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특별 손님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 그리고 하나와 그녀의 어머니는 안전하게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우리 보안 요원 2명이 그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 이제 시작하자. 그들은 함께 50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박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기가 될 것이다. 회의실 문 앞에서 정유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행운을 빕니다, 사장님.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유미 씨. 하지만 난 운보다는 준비를 믿어. 그는 문을 열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모든 눈이 그에게로 향했다. 긴 테이블 주변에는 약 15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김민호는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3명의 서양인 남성들이 앉아 있었다. 글로벌 벤처스의 소위 대표들이었다. 박진우는 그들이 실제로는 배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쪽에는 회사 이사들과 고위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송민아는 김민호 근처에 앉아 있었다. 미안합니다, 늦어서. 박진우가 말했다. 미소를 지으며 중요한 전화를 받느라. 괜찮습니다, 박 사장님. 김민호가 대답했다. 저희는 방금 시작했을 뿐입니다. 제가 글로벌 벤처스의 대표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3명의 서양인 남성들을 가리켰다. 존 스미스 씨, 마이클 존슨 씨, 그리고 데이비드 윌리엄스 씨입니다. 그들은 글로벌 벤처스의 수석 파트너들입니다. 박진우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사 여러분. 저희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 사장님. 존 스미스라는 이름의 남자가 말했다. 그의 억양은 어색했지만 그는 자신감 있게 연기하고 있었다. 오늘 이 역사적인 파트너십이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박진우는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계약서는 준비되었습니까? 김민호가 두꺼운 서류 묶음을 그에게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진우 형. 모든 조건은 우리가 어제 논의한 대로입니다. 박진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긴장된 침묵에 휩싸였다.
그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흥미롭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마이클 존슨이라는 남자가 말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박진우는 페이지 하나를 가리켰다. 여기 보면 글로벌 벤처스가 주식 30%를 인수하는 대가로 5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의 흐름이 다소 복잡해 보이는군요. 왜 직접 우리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이런 복잡한 해외 계좌 경로를 통하나요? 김민호가 서둘러 설명했다. 그것은 국제세금 최적화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는 양측 모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렇군요. 박진우가 말했다.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리고 여기 이 조항은 정신적 무능력 조항이라고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회의실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김민호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빠르게 회복했다. 그것은 표준 보호조항기입니다. 그가 말했다. 대규모 국제거래에서는 흔한 것이죠. 만약 주요 이해관계자가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면 명확한 승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계자는 누가 되나요? 박진우가 물었다. 데이비드 윌리엄스가 대답했다.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됩니다. 박 사장님의 경우에는 부인이 되겠죠. 박진우는 송민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흥미롭군요. 박진우가 말했다. 그런데 글로벌 벤처스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다른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나요? 존 스미스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여기 저희의 최근 투자 목록이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 유럽, 중동에서 다양한 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박진우는 태블릿을 받아 화면을 훑어보았다. 인상적이군요. 특히 이 회사, 테크노바 시스템즈, 매우 성공적인 투자였나 보군요. 존 스미스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들의 주가는 우리 투자 이후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놀랍군요. 특히 테크노바 시스템즈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말이죠. 회의실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다. 김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존 스미스가 더듬거렸다. 내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박진우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 목록에 있는 회사들 중 절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실제 회사들이지만 글로벌 벤처스와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실 글로벌 벤처스 자체가 6개월 전에 설립된 유령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설립자 중 한 명의 이니셜은 SM입니다. 송민아의 이니셜과 일치하는군요. 송민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김민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가 소리쳤다. 진우 형,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박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한시를 말하고 있을 뿐이야, 민호야.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너와 미나가 함께 계획한 모든 것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벽에 있는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문서, 이메일, 사진들이 나타났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박진우가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김민호 이사와 제 아내는 회사 지배권을 탈취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가짜 해외 투자자들을 내세워 회사 지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하여 경영에서 배제시키려 했죠. 이사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충격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민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완전히 미친 소리야. 그가 소리쳤다. 진우 형, 당신은 지금 편집증에 시달리고 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걱정했던 거야. 당신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너희 계획의 다음 단계였지. 나를 미쳤다고 선언하는 것. 사실 너희는 이미 가짜 의료 기록을 준비해 놓았어. 이것 봐. 스크린에 의료 문서들이 나타났다. 이것들은 내가 우울증과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는 가짜 진단서들이야. 민호, 너는 심지어 나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법적 서류까지 준비했지? 김민호는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박진우가 계속했다. 너희가 이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순수한 어린 소녀를 위협했다는 거야. 스크린에 이하나의 사진과
그녀를 미행하는 남자들의 사진이 나타났다. 이 소녀는 너희 계획의 첫 단계였던 시계 사건을 목격했어. 그래서 너희는 그녀를 겁주려 했지. 박진우는 이제 송민아를 직접 바라보았다. 그녀는 충격으로 굳어 있었다. 미나, 난 궁금해.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니? 아니면 나중에 민호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거야? 송민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사실 답은 이미 알고 있어. 박진우가 말했다. 그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다. 이번에는 오디오 녹음이 재생되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 김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 내일 계약서에 서명하면 우리는 단계적으로 진행할 거야. 먼저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그의 지분을 모두 가져올 거야.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함께 할 수 있어, 미나.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 송민아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5년 동안 그의 아내 역할을 하는 것은 정말 지겨웠어.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듯했다. 이것이 충분한 증거가 아니라면 박진우가 계속했다. 저기 글로벌 벤처스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세 사람은 실제로 연기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거짓말에 동참하도록 돈을 받았죠. 그는 존 스미스를 바라보았다. 맞습니까, 장 선생님? 아니, 실제 이름은 장민석이죠. 부산 연극원 출신 배우. 존 스미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잠시 김민호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떨궜다. 네, 맞습니다. 그가 한국어로 대답했다. 저희는 그냥 사업가 역할을 해달라고 고용됐을 뿐입니다. 저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몇 명의 남성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분명히 법 집행관들의 것이었다. 김민호 씨, 송민아 씨,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저는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정인호 형사입니다. 두 분은 사기, 협박, 그리고 미성년자 위협 혐의로 체포됩니다. 김민호는 갑자기 테이블 위로 몸을 던져 출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유미가 재빨리 다리를 뻗어 그를 넘어뜨렸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경찰들이 즉시 그를 제압했다. 이건 오해야, 김민호가 소리쳤다. 박진우가 미쳤어. 그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경찰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박진우는 송민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자리에 굳어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왜? 박진우가 조용히 물었다. 송민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패배감이 가득했다. 처음에는 그냥 계약이었어요. 민호가 나를 고용했죠. 실패한 모델로서. 나는 돈이 필요했어요. 당신과 결혼하고 몇 년 후에 이혼해서 재산의 일부를 가져가는 거였죠. 하지만 민호와 사랑에 빠졌고 계획을 바꿨어. 박진우가 그녀의 말을 마쳤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경찰들이 그녀에게도 다가와 체포했다. 그들이 회의실을 나가는 동안 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해방감을 느껴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사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박 사장님,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아내셨습니까?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한 용감한 어린 소녀 덕분이죠. 그녀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속고 있을 때 진실을 말해 주었어요.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이제 그녀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오늘 점심 약속이 있거든요. 하지만 사장님, 이사회 긴급 회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태 이후의 계획을. 그것은 오후에 할 수 있습니다.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정유미가 그를 따라왔다. 사장님,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어요. 고마워, 유미 씨.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하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해.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알려주고 싶어. 엘리베이터에 오르면서 박진우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사업적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관계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어린 소녀와 점심을 먹는 것이었다. 6개월 후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은 점심시간이 한창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다. 박진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살펴보고 있었다. 같은 레스토랑, 같은 테이블, 6개월 전 그가 송민아와 함께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달랐다. 아저씨, 스테이크 먹어도 돼요? 이하나가 물었다. 큰 메뉴판 뒤에서 얼굴을 내밀며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하나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이제 새 교복을 입고 있었다. 강남의 명문 사립학교 교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지쳐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은 행복과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엄마는 언제 올까요? 하나가 물었다. 곧 올 거야. 병원에서 마지막 서류 작업을 마치고 오신대. 이수정은 이제 박진우의 기업 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 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었다. 더 이상 야간 근무나 주말 근무는 없었다. 그녀는 이제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하나가 갑자기 손을 흔들었다. 엄마다. 박진우가 돌아보니 이수정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테이블에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미안해요. 늦어서. 그녀가 말했다. 생각보다 서류 작업이 오래 걸렸어요. 괜찮아요. 박진우가 대답했다. 우리도 방금 도착했어요. 그들은 음식을 주문했고 곧 테이블은 맛있는 요리들로 가득 찼다. 하나는 즐겁게 스테이크를 먹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제 새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선생님이 내 과학 프로젝트가 최고라고 하셨어요. 하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다음 달 과학 경연대회에 나가게 될 거래요. 정말 대단하구나. 박진우가 말했다. 진심으로 기쁜 표정으로. 우리 하나가 과학자가 될 모양이네.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기다리는 동안 이수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 재판 결과는 어땠나요? 박진우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다. 김민회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어요. 송민아는 5년. 그리고 그들은 사기로 얻은 모든 자산을 반환해야 해요. 이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가 실현되었네요. 그래요. 박진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난 승리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저 안도감일까요? 이제 그것이 끝났다는. 하나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슬퍼요? 박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니, 하나야. 난 이제 슬프지 않아. 오히려 행복해. 왜냐하면 너와 네 엄마를 만났으니까. 디저트가 도착했다.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이었고 그 위에는 작은 촛불이 하나 꽂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가 물었다. 눈을 크게 뜨고 박진우와 이수정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박진우가 말했다. 정확히 6개월 전 네가 나를 도와준 날이지. 그리고 오늘 그는 주머니에서 공식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오늘 법원에서 입양 승인이 났어. 하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이제 그래 하나야. 이수정이 말했다. 눈물을 참으며. 이제 박진우 씨가 공식적으로 네 아버지야. 하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진우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다. 아빠, 그 한 단어가 박진우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하나를 안아주며 그녀의 작은 몸이 기쁨으로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수정이 계속했다.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어.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엄마도. 박진우와 이수정이 다시 눈빛을 교환했다.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야. 박진우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내 엄마와 나는 좋은 친구야. 우리는 함께 너를 돌볼 거야.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집에서 살 거야.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죠. 그래. 하나야. 이수정이 대답했다. 우리는 가족이야. 조금 특별한 형태의 가족이지만. 박진우는 하나가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달려가 안기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다. 지난 6개월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는 박 엔터프라이즈를 재정비했다. 김민호의 자리에는 정유미가 승진했고 그녀는 탁월한 능력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회사는 이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돈이나 사업적 성공으로 측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하나와 함께하는 시간,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 그리고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배웠다. 자, 이제 소원을 빌고 촛불을 불어야지, 박진우가 말했다. 하나는 잠시 눈을 감고 그리고 촛불을 불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뭐라고 소원 빌었어? 이수정이 물었다. 하나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비밀이에요.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함께 레스토랑을 나섰다. 햇살이 따뜻하게 그들을 비추었다. 이제 어디로 갈까? 박진우가 물었다. 놀이공원 가요. 하나가 제안했다. 박진우와 이수정은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놀이공원에 가자. 박진우가 동의했다. 그들이 차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는 갑자기 무언가를 가리켰다. 저기 봐요. 길 건너편에 한 남자가 여자의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훔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재빨리 움직였지만 하나의 날카로운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누군가 도와야 해요. 하나가 말했다. 박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6개월 전 그와 송민아가 이 레스토랑을 나설 때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래, 누군가 도와야 해. 그가 동의했다. 그는 길을 건너 그 상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하기 전에 그 여자는 이미 상황을 인식하고 남자를 밀쳐냈다. 그녀는 강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박진우가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네, 그렇게 보이네요. 그는 하나와 이수정에게 돌아왔다. 괜찮아. 그 여자분은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어. 멋있다. 하나가 말했다. 감탄하는 눈빛으로. 나도 나중에 그렇게 강해지고 싶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해. 박진우가 말했다. 네가 얼마나 용감한지 아니? 나를 도와준 것처럼. 하나는 자랑스럽게 웃었다. 그들은 함께 차에 올랐고 운전기사는 놀이공원을 향해 출발했다. 차 안에서 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었다. 6개월 전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성공적인 사업, 아름다운 아내, 충실한 친구.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제 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진정한 가족. 그는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즐기며 이수정과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박진우는 생각했다. 화려한 외관이나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계와 서로에 대한 신뢰. 어쩌면 그가 평생 찾아왔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놀이공원에 도착하자 하나는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롤러코스터 먼저 타요. 정말 그걸 타고 싶어? 이수정이 물었다.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네. 무섭지 않아요. 하나가 자신 있게 말했다. 박진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롤러코스터부터 시작하자. 난 하나가 얼마나 용감한지 알아. 그들은 함께 놀이공원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날은 박진우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더 이상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있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대관람차에 앉아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석양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저씨, 아니, 아빠,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오늘 촛불에 소원 빈 거 알려드려도 될까요? 필지 물론이지. 박진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 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제 소원은 우리가 항상 함께 있는 거였어요. 진짜 가족처럼요. 박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하나를 가슴에 안았다. 그래, 하나야.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할게. 대관람차가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잠시 서울의 아름다운 정영을 감상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하늘은 황혼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예쁘다. 하나가 속삭였다.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박진우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하나를 그녀의 새 방에 재우고 난 후 박진우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책상 위에는 입양 승인서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하나가 그린 그림이 있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박진우, 이수정, 그리고 그들 사이에 하나 두 그는 그림을 집어 들고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가족. 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 같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있을 때 가장 밝은 빛이 우리를 찾아온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소녀의 용기와 정직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박진우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결코 돈이나 성공 또는 사회적 지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신뢰, 그리고 진정한 인간관계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를 띠고 고마워, 하나야. 그는 속삭였다. 네가 내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 그리고 그렇게 박진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과거의 배신과 아픔은 이제 멀리 있었고 앞에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행복한 결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있었다.